이랑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권이다 라고 하면 대기권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요 대기, 공기를 우리가 전부 다 대기권이다 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요 대기 같은 경우 지표에서 높이 약 1000km까지 분포한다 되어 있어요. 되게 높이까지 분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는 지표 부근에 더 많이 모여 있어요. 왜 그러냐? 중력 때문에 공기가 밑으로 끌려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 혼합물 배울 때 공기가 혼합물이라고 했어요. 뭐뭐 들어있어? 산소 또? 질소 또? 수소 또? 등등. 이산화탄소 왜 안 나오지? 내가 지금 내뿜었는데? 그치? 이산화탄소까지.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얘네가 많이 들어있고요. 제일 많은 건 질소예요. 우리 요 부핍이 질소가 제일 많다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까지는 몰라도 질소가 제일 많다. 산소가 제일 많은 게 아니더라.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대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요 기권도 층상구조가 나타날 거야. 이런 층상구조 작년에 배운 거 있는데 어디서 배웠죠? 층상구조? 바다. 바다. 어떻게 있었어? 기억나 혹시? 토학과학에 또 나와. 심해층이 어디였어? 맨 아래. 그리고 맨 위는 뭐였어? 수온약층은 가운데였어. 그럼 이제 맨 위는 뭐였어? 혼합층이었어요. 그렇게 세 개 층이 있었고요. 여러분 수능 범위예요. 외우셔야 돼요. 또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그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층을 나눴었지. 이번에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층을 나눌 거예요. 보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4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겠네. 맞아요? 총 4개의 층으로 나눠줄 거고요. 지금 써져 있는 거 위쪽에 대륙권이 땅이랑 제일 가까운 대륙권이야, 지금. 여기 성층권이 여기고요. 중간권, 열권. 자, 맨 땅이랑 제일 가까운 부분을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 층을 성층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층은 중간권, 그 다음 층은 열권이다. 요거 일단 이름 먼저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요 그래프 보니까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가로축이 기온이야. 기온이 낮아져요. 올라갈수록 기온 낮아지고요. 성층권은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중간권은? 열권은? 오케이. 요거 기준으로 나눈 거야. 요거 먼저 외워주시고요. 자, 옆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구분 기준 이거 너네 생각보다 못 쓰더라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기억해주시고. 자, 대륙권 같은 경우에 지표에서 높이 약 11km까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높이는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냥 지표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인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떨어질 거야. 그쵸? 자, 왜 그러냐?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는데 땅에서 열이 나오고 있어요. 너네 여름에 아스팔트 뜨끈뜨끈한 거 알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땅에서 계속해서 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열을 올라갈수록 적게 받겠죠? 그래서 아래쪽이 제일 뜨겁고 위로 갈수록 차갑다. 오케이? 요게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자, 대륙권 이름이 대륙권인 이유. 대류가 잘 일어나요. 대류가 뭐였어? 섞이는 거. 어떻게? 그 뜨거운 기체는 아래로 내려가고 아니 뒤집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차가운 게 내려오고. 맞아요. 우리 그거 대류라고 했었어. 자, 실제로는 그 열을 가진 입자가 직접 움직이는 걸 대류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뜨거운 거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거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쵸? 자, 그런데 보니까 대륙권은 위가 차갑고 아래가 뜨겁네? 그럼 아래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갈 거야. 위에 있는 공기는 내려오겠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이라서 대륙권이고요. 그 다음에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이 대륙권이에요. 기상현상 하면 뭐야? 비 오는 거.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그런 것들 있지. 자, 요 기상현상 나타나는 부분이 대륙권인데 왜 그렇냐? 대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많아서 그래. 수증기가 있어서. 수증기가 있으면 얘네가 모여서 뭘 만들 수 있겠어? 구름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구름 만들어서 비 오고 눈 오고 여러 가지 일 일어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륙권이 지구랑 제일 가깝네요. 땅이랑. 중력의 영향 제일 많이 받아서 공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경계면을 대륙권이랑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을요. 대륙권 계면이다라고 부를 거야. 대륙권 계면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올라가 보면 성층권 있어요. 성층권은 올라갈수록 기온 올라가는 층이죠. 자, 그러면 이때는 왜 기온이 상승하냐? 요 가운데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언제 들어봤어? 오존. 아니, 그거 말고 그게 오존 맞아. 실제로 그 오존이 맞긴 한데 오존층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없어? 지구온난화나 이런 거랑? 구멍들. 맞아. 그거 하면서 들었어요. 그 오존층이 이거예요. 그 지구온난화 얘기하면서 오존층 구멍 뚫리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 오존층이 이건데 얘가 뚫리면 왜 안 되냐? 얘는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애야. 자외선을 흡수해서요. 얘가 대신 뜨거워져요. 밑에는 시원해질 수 있는데 얘가 대신 뜨거워지는 거거든. 근데 걔가 구멍 뚫리니까 뜨거워진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오존층 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뜨거워질 거야. 그래서 성층권은 올라갈수록 더워지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질 거야. 상승하는 이유에 오존층 때문이고 오존층이 뭔지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층권 보니까 아래쪽이 차가워, 위쪽이 뜨거워. 대륙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수온약층도 위쪽이 뜨겁고 아래쪽이 차가워서 대류가 안 일어난다 그랬었거든. 얘도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뜨거우니까 안정할 거야.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대기가 안정해. 바람이 안 분다는 거야. 잘.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될 수 있대요. 멀리 갈 때 바람 영향 안 받고 쭉 가면 좋죠.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이것도 잘 나오는 내용이고 대류 일어나지 않는다.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 대류 일어나면 그럼 비행기가 이렇게 돼요? 그게 여기서 일어난 일이잖아, 사실. 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공기에 이동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높이 20에서 30km의 오존층이 존재한다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숫자는 외우실 필요 없을 거고 오존층이 있다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성층권이랑 중간권 사이의 경계면을 우리가 성층권 계면이다 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으로 중간권 가보시면 중간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 점점 낮아지죠. 기온 하강하고 있고요. 왜 그렇냐? 대륙권이랑 똑같아. 땅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받아서 그런 거예요. 떨어진 이유. 오케이? 자,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적게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쪽이 차가우니까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나요. 대류 일어나는데 근데 여기엔 수증기가 없어. 그래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기상현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성이라고 혹시 들어봤을까요? 유성이 요 중간권에서 나타날 거야. 유성이 관측되는 부분. 유성 땅이 안 떨어져요? 저기서 다 탔으면 오는 동안 그 저항을 받아서 다 타죠. 다 못 탔으면 뭐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그래프 쫙 보시니까 여기 중간권 계면 써져 있는 요 부분에서 제일 기온이 낮은 거 보일까요? 가로축이 기온이야. 그쵸? 그래서 중간권 계면에서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중간권이랑 열권 사이의 경계면을 우리가 중간권 계면이라고 불러요. 열권은 뭐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 맞아? 얘는 왜 기온이 상승하냐? 지금부터는 태양의 영향이 더 큰 거야. 태양빛 때문에 뜨거워질 거예요. 태양이랑 점점 가까워지니까. 맞지? 태양이랑 가까워져서 뜨거워지는 거다. 이건 태양 때문이더라. 자, 그 다음에 열권은 지구에서 많이 멀어졌어요. 공기 많이 희박하겠죠? 그리고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클 거야.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 오로라 들어보셨죠? 오로라 열권에서 나타날 거야. 그 다음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되는 거 열권이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보다 위로 올라가면 우주. 열권은 이제 1000 정도까지 어느 정도 대기가 이제 분포해 있는 정도까지 이야기할 거고 그 이후로는 우주로 보시면 돼요. 외권.
됐을까요? 자, 그럼 우리 쭉 봤는데 대륙권에선 왜 위로 올라갈수록 그 기온이 하강한다고? 왜 추워진다고? 위로 올라갈수록 뭘 못 받아? 지표면 지표면에서 내뿜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죠. 성층권은 왜 갑자기 상승한다고? 왜 점점 상승해? 오존이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흡수에 따뜻해지니까. 자, 그런데 중간권 보니까 중간권은 왜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져요? 지표면에서 지표면에서 받는 에너지가 적어져서. 그 다음에 열권은 왜 뜨거워져? 태양빛을 직접 태양빛을 직접 받아서. 그럼 사실은 여기를 기준으로요. 중간권 계면 정도까지는 지표에서 오는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그치? 지표에서 오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오는 에너지를 적게 받아서 계속 하강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위쪽은 이제 태양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올라갈수록 상승할 거란 말이야. 원래라면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중간에 층이 하나가 더 생긴 이유가 뭐냐? 오존층 때문이다. 오케이? 오존층 때문에 중간에 상승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존층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렇지. 계속 낮아져야 돼. 중간권 계면까지. 그러다가 열권에서 상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야. 이 중간권 계면 정도까지는요. 그 지표면에서 내뿜는 에너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하강했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 영향 때문에 점점 상승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뉘었을 건데 오존층이 있는 바람에 총 4개의 층으로 나뉘게 된 거더라. 그래서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그래프 구하는 거 가끔 간단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 그래프 알아두셔야 돼요. 층 2개로만 구분될 것이다. 뭐 체크할 건 없겠죠? 읽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프만 보시고.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여기 기권의 층상구조의 특징 요것만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 정도 정리해서 외울 수 있도록. 근데 공기는요 응. 다 공기라고 해요. 질소, 산소 아니 합친 걸 공기라고 해요. 그래서 공기를 혼합물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여기 있는 이 기체들. 대기 중에 떠다니는 기체들을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열권에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기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그 성분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케이? 공기가 없다고 써 있는데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열권에 공기가 매우 희박한 희박함은 없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다. 매우 적어진다는 거야. 대기권이라고 했으면요. 요거 4개 층 전부 다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여기 1000km까지 이거 전부 다 대기가 있긴 있는 건데 단지 대륙권에 제일 많고요. 열권에는 제일 희박할 뿐이야. 오케이?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높이 보니까 여기가 80km거든요. 대기권은 어디까지라고? 1000까지라고. 그러면 안 나타난 게 어마어마하게 길게 있겠죠? 요 정도 비율로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위쪽은 쫙 길게 10건이라서 그냥 날린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문제 볼게요. 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지표에서부터 높이 몇 킬로미터? 1000km. 그 다음에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일수록 더 많이 모여있다.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구의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 그 다음에 가부터 라까지 층의 이름을 쓰래요. 가의 이름이 뭐야? 대륙권. 나는요? 성층권. 다는? 중간권. 그 다음에 라는요? 열권이다. 자, 그 다음에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은 누구랑 누구야? 이거 대류층이랑 중간층. 대륙권이랑 중간권. 맞아요. 그래서 가랑 다. 야, 그래도 그거라도 외운 게 어디야. 가랑 다. 기호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기가 안정한 층. 대기가 안정하다라는 뜻은? 그렇죠. 나랑 라야.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층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바다에서도 공기에서도 똑같아. 자, 그래서 나랑 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 대륙권 가. 왜? 그 수증기가 있어서. 자, 그 다음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
저희 성층권. 성층권. 나 성층권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각 층에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변화하는 이유. 대륙권은 왜 올라갈수록 하강한다고? 지표면에 있는 여기를 적게 받았어요. 그렇죠. 디귿이겠네요. 그 다음에 성층권은 누구 때문에? 오전 오존층 때문에 올라갈수록 상승한다.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그렇죠.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하강한다. 열권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 발열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상승한다. 그 다음 4번도 볼게요. 대륙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누구야? 기억. 아니 그렇죠. 니은. 대류에다가 낚이시면 안 돼요. 뒤에까지 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층권은? 리을. 중간권은? 기억. 요게 기억이고요. 열권은? 디귿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권은 뭐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몇 개의 층? 4개의 층이고요.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은 대륙권이고, 최저 기온 나타나는 게 어디였죠? 열권. 중간권. 중간권 계면 부근. 계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층 이름을 따서 계면 지을 거고요. 아니면 계면 묻는 건 이름이 무조건 5글자야. 10권 계면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끼워 맞춰지겠지? 시험장에서. 그렇게라도 외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갈게요.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 자, 그래서 지구가 왜 따뜻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우선 지구의 복사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복사에너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사에너지는 물체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래. 복사가 뭐였어? 열 전달. 열 전달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맞아, 열이 직접 움직이는 거 복사였거든? 맞아요. 자, 그래서 요 복사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복사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사평형이다라고 하면 뭔가 똑같다는 뜻이겠지? 맞아요. 그래서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이랑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 이거를 밑줄만 꺼놓을게요.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이랑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 이거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부를 거야. 단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복사평형을 이루면 어떻게 되냐? 흡수하는 게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방출하는 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 물체 자체가 가진 에너지가 변화할까요? 그렇겠죠. 안 변할 거야. 그럼 그 물체 자체의 온도가 변할까? 안 변할 거야. 일정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구가 계속 뜨거워져요? 아니요. 지구의 그 전체 평균 기온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일정해요. 그게 올라가는 게 지구온난화잖아.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 이유가 뭐냐?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 양이랑 지구가 방출하고 있는 복사 에너지 양이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우리 대륙권이랑 중간권에서 올라갈수록 하강했던 이유가 지표에서 에너지 방출한다 그랬지. 그게 요 뜻이야. 복사 에너지 방출할 건데 그걸 올라갈수록 적게 받았다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 지구는 복사평형 이루고 있어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그리고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야. 이거 아예 형광펜을 칩시다.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랑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왼쪽에 나온 그림 놔두고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숫자를 넣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숫자가 어려울 게 없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일단 100이었어. 그치?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자, 보니까 이거다. 자, 반사되는 게 30% 있었대요. 맞아요? 반사 30% 될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대기랑 구름에 20% 정도 흡수됐어요. 태양으로부터 온 거부터. 자, 그 다음에 지표에 흡수되는 거 50 있네. 그러면 지구가 흡수한 거, 지구는 대기까지 포함이거든요. 땅만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흡수한 게 총 얼마인 거야? 70이네요. 오케이?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70이야. 그 다음에 지구가 우주로 방출할 거야. 오케이? 방출한 양 다 더하면 결국은 70%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 요쯤에다가 지워놓고 저게 몇 프로인지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얘가 50이고 얘랑 합친 게 얘랑 같아야 된다 해서 20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으로 나와 있다면 얘네 3개 더 했을 때 100이어야 되더라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이 정도 간단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올라오는 길에 대기에 흡수되는 과정이랑 지표로 방출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쵸? 대기에 흡수되는 건 말 그대로 공기가 그 열을 흡수해 갈 거야. 잠깐 흡수했다가 그리고 또 다시 방출하겠죠.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방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기가 방향성을 가지고 열을 다시 방출하진 않아. 사방으로 방출할 거야. 맞죠? 그래서 우주로 방출되는 것도 있고 이 중에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애들도 있을 거야. 땅으로 돌아온 애 땅에 멈춰있나? 아니에요. 땅에서 다시 방출될 거예요. 일부는 우주로 방출되고 일부는 다시 대기에 흡수되고. 어쨌든 순환하다가 순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돌고 돌다가 나가는 양 총 합쳐봤더니 70% 나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응. 이게 지구의 복사평형이고 복사평형 하시면 흡수량이랑 방출량이랑 똑같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기에 흡수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할 거래. 밑에 온실효과 읽어보시면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할 거예요. 내가 잠깐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대기가 잠깐 그 물질이니까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시 지표로 방출하게 되면 이 지표면의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그쵸? 우리 달이랑 지구랑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날까? 그렇게 차이 나진 않을 거야. 근데 누가 더 추워요? 달이 더 추워.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다른 대기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요. 대기가 흡수했다가 요거 다시 지표로 방출해줘서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할 수 있어. 달은 대기가 없어서 요 과정이 없이 전부 다 바로 나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달에서는 평균 온도가 낮은 거고 지구에서 더 높더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온실효과라고 부르는 거야. 뭔가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인데 온실효과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구에 대기가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해서 지구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 이야기하더라. 대기가 없었다면 달처럼 돼야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온실효과고요. 그러면 흡수하는 기체들이 누가 있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거 있는데 요 앞에 2개 더 중요하게 외우셔야 되고 이 친구들 우리 온실기체라고 부를 거야.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많이 들어본 적 있죠?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구가 따뜻하려면 중요한 애들이야. 엄청 중요한 애들이고 우리 지구의 온도를 15도를 유지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얘네가 맞는데 너무 많아지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온실효과랑 온실기체도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온실효과는 지구가 요 대기가 흡수해서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게 온실효과고요. 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흡수하는 요 기체들 있지? 그 기체들을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부르는 거야. 단어 혼용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완전 다른 단어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온실효가 일어나니까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 둘 다 복사평형을 이루고는 있어. 보시면 달도 평균 온도 나와 있고요. 지구도 평균 온도 있어요. 이게 나온다는 건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건 복사평형이 이뤘다는 거예요. 둘 다 복사평형 분명히 이뤘지만 얘는 온실효과가 있어서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고 쟤는 온실효과가 없으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야. 복사평형이라는 건 들어온 거 나가는 거 똑같다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구분 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요거.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나와 있는데 그거 전에 요거 먼저 발표 치고.
그래서 흡수량이랑 방출량 중에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더 많아지면요 온도가 증가할 거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더 많아지면 내가 버는 돈이랑 쓰는 돈 중에 버는 돈이 더 많으면 내 돈이 많아지겠지. 받아들이는 열이 더 많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온도 상승해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돈 없어지겠죠? 받아들인 열보다 쓴 열이 더 많으면 온도 떨어지는 거예요. 같을 때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다. 그리고 이 상태를 복사평형이라고 한다. 요거 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보시면 위도별로는 사실 복사평형이 안 이루어진대. 지구 전체로는 복사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도별로는 아니에요. 저위도는요 어느 쪽이야? 더운데야 추운데야? 더운데죠. 적도 쪽이죠.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아는 척 하시면 돼요. 저위도다라고 하면 적도 쪽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위도다라고 하면 극지방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극, 남극 쪽. 그럼 저위도가 훨씬 덥다고. 왜 덥냐? 저위도는요.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 남았어. 맞아? 그 다음에 위쪽은 춥단 말이야. 왜 춥냐라고 했더니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것 중에 흡수하는 게 더 적어. 요만큼 모자란 거야.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요만큼은요 모자란 양이야. 흡수량보다 방출량이 많은 거. 흡수량보다 방출량이 많은 거. 맞죠? 요 보라색 부분이 모자란 양이고요. 요 주황색 부분은요. 흡수한 거, 방출한 거. 남는 양이야. 얘 두 개 합친 거랑 얘랑 같다라는 거야, 결국. 이거 두 개 합친 거랑 이거랑 같아서 남는 걸 옆으로 옮겨주면 되잖아. 옮겨줘서 복사평형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맞춰주는 게 우리 태풍 같은 게 하는 일도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적도에서 발생해서 위쪽으로 열 같은 거 옮겨줄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해서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을 이루게 되더라. 위도별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루더라.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밑에 지구온난화 볼게요. 지구온난화가 뭐야? 지구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따뜻해지는 거죠. 온실효과가 강화되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야. 온실효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있어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서 평균기온이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이유로 어떤 거 들어봤어요? 지구온난화 왜 일어난다고 들어봤어? 이산화탄소 언제 발생하는데? 그건 메테인이었어. 근데 사실 아마 메테인 얘기일 거고, 그거 말고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 같은 거 너무 많이 쓰면은 이산화탄소 발생하겠죠. 메테인이 주성분이거든요. 메테인 태우면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발생했던 거 기억나요? 온실가스가 발생하네. 오케이? 그래서 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화석연료 사용하는 거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야. 오케이?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기체량이 많아졌는데 그 온실기체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 거다.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산화탄소 농도고요. 파란 색깔이 평균 기온.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영향 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빙하 줄어들어 녹아. 그쵸? 만년설 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쟤네 녹아서 바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죠. 육지 면적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상이변 나타날 거고요. 날씨 이상해지니까 농작물, 농사짓기 어려워질 거고 생태계에도 변화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 많죠? 요거는 학교별로 내용을 좀 많이 다르게 가르치세요. 이거 말고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되게 중요하게 떼가지고 수행평가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 하는 대로 하면 돼. 요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하시면 되고, 문제 풀 때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없을 거예요. 상식선에서 풀릴 거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대책도. 수행평가나 그냥 너네 활동으로 내기 딱 좋아 보이잖아, 요거랑 요거.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쵸? 그쵸? 됐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문제 볼게요.
자, 복사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같다. 보다가 아니라 과로 바꿔야겠네요. 자,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의 온도는 일정하다. 복사평형이니까 일정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몇 %인지 쓰라고 되어 있네요.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얼마야? 70%네. 이거 두 개 합치시면 되죠. 숫자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되는 거. 50. 반사되는 거. 30. 요 A에 들어갈 거죠? 3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거. 70이죠. 자, 그 다음 8번. 지구는 뭐가 있어서 온실효과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대기가 있어서 뭐가 일어나? 뭐가 일어나서 자, 쭉 읽어보니까 뭐가 일어나므로 달보다 어떤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네. 뭐가 일어나서 어떤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고 했어? 지구가 따뜻해지는, 그렇지, 그걸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이런 데다 쓰는 단어예요, 온실효과. 자, 그 다음에 달보다 어떤 온도?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 이룬다. 자, 그 다음 온실기체 아닌 거 모두 고르면. 수증기. 이 수증기랑 이산화탄소는 외워야 된다니까. 저거 두 개는 일단 빼놓고 온실기체 아닌 거. 1번, 2번이죠. 메테인도 온실기체예요. 자, 그 다음 OX네요. 온실효과가 약화되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게 지구온난화인가요? 약화를 강화로 바꿔줘야겠지. 최근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 나타났다. 화석연료 사용 증가하면 대기 중 어떤 기체의 농도가 높아진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럼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져야겠죠.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은 대체로 높아졌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요 탐구 A 실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실험 중에 하나예요. 이 파트에서. 복사평형 실험이고요. 적외선등 있어. 뜨끈뜨끈하게 너네 그 정형외과 가면 가끔 틀어주는 그거 뜨끈뜨끈한 거 있죠. 빨간 거. 적외선등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검은 색깔 알루미늄 컵을 놔뒀대요. 까만색 알루미늄 컵을 놔뒀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 꽂아놨어. 일단 까만색을 해놓은 건 까만색이 빛을 다 흡수하겠죠. 따뜻해질 거라서 썼을 거고. 자, 적외선 등에서 30cm 떨어진 곳에 컵을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에 넣어놨으니까 온도를 계속 측정을 할 거래. 얘 꺼져 있는 상태였는데 얘 틀고 나서 이제 온도 측정하기 시작할 거야. 틀기 전에는 0일 땐 25.4부터 시작을 했네요. 자, 근데 틀었더니 2분 뒤에 올랐지? 4분 뒤에 올랐네요. 쭉쭉 오르죠? 맞아? 오르다가 한 20분쯤 되니까 48.8도에서부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네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우리 이 상태 어떤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 복사평형 이룬 상태인 거야. 복사평형이 뭐라고? 그렇죠. 맞아요. 흡수량이랑 방출하는 에너지량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쪽까지는 온도 쭉 오르고 있었죠? 요 앞부분은 흡수량이랑 방출량 중에 누가 많은 거야? 그렇죠. 흡수량이 더 많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 그래프 그대로 놔둔 거야.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방출량보다 흡수량이 많더라. 일정한 구간에서는 방출량이랑 흡수량이랑 같더라. 복사평형을 이루더라. 그래서 요때 복사평형을 이루는데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하면 20분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요때부터 지금 온도 안 바뀌고 있죠.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요거를 지금 실험해서 30cm에다가 뒀는데 한 50cm쯤에 갖다 뒀다고 해볼게.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질까? 무슨 차이가 나타날까?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 오래 걸릴 거고. 복사표는 낮아져요. 맞아요. 그 온도도 낮아질 거예요. 흡수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들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도 길어지고요. 지금 B가 더 멀리 뒀을 때야. 시간도 길어지고 복사평형을 이루는 온도도 낮아질 거예요. 오케이? 멀어지는 경우 온도 낮아지고요. 시간 길어지고요. 자, 그럼 밑에 정리 볼게요. 적외선 등은 태양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저 까만색 알루미늄 컵은 뭐겠어? 지구에 놓고 우리가 실험을 해본 거야. 자, 알루미늄 컵 속 공기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지 않는 까닭. 시간이 지나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랑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어떤 상태에 도달한다? 복사 평형 상태. 자, 그 다음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면서도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 이유는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태양 복사에 지구가 흡수하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방출하는 건 이름이 좀 달랐어. 지구가 방출할 거죠.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할 거야. 흡수하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할 거고요. 방출하는 거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같아서 뭘 이룬다? 여기는 그렇죠. 이제 익숙해진 단어 복사평형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OX 1번 볼게요. 자, 컵 속 공기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진다. 왜 아니죠? 복사표는 그렇죠. 복사평형을 오르다가 복사평형을 이루면 일정해질 거죠. 자, 그 다음 20분 이전에 컵은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한다. 아니에요. 그건 방출도 해요. 자, 그 다음 20분 이후에 컵 속 공기는 복사평형을 이룬다. 20분 이후에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서 복사평형을 이룬다. 그렇죠. 그러면 요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 잠깐은 아마 집에서 푸실 수 있을 거고 요 얘기 이해하셨죠? 쭉쭉 넘어가서 습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습도. 58초까지. 자, 그래서 일단 기권에 대해서 봤으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 이 파트 자체가 기권과 날씨라고 했었지. 날씨 일으키는데 필요한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구름 전에 수증기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륙권에서 기상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수증기 때문이라고 했죠. 수증기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포화 상태랑 불포화 상태 처음 보는 단어 아닐 건데 언제 봤어? 포화 용액이랑 불포화 용액 봤었죠. 그 포화 용액이 뭐였어? 가득 찬 거. 불포화 용액은? 아직 더 넣을 수 있는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 용액이라고 했었죠. 똑같아요. 포화 상태다라고 하면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할 거고 불포화 상태는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덜 찼다는 거야. 내용 똑같죠? 포화랑 불포화. 자, 그럼 포화 상태라는 게 있다는 건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맞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다 라고 부를 거야. 포화 수증기량.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g이고요. 용해도는 단위가 없었지만 포화 수증기량은 단위가 있어요. 자, 정이랑 단위 보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 나눠서 뭐분의 뭐로 어떻게? 그렇지. 전체 공기의 그 킬로그램 분에 수증기 몇 그램 들어있는지로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가 밑에 있는 그래프인데 저렇게 생긴 그래프 우리 어디서 봤어요? 용해도 곡선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용해도 곡선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했었지. 포화 수증기량 곡선도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할 거야. 똑같아.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 요인 물어보시면 기온이라고 하셔야 돼요. 기온. 용해도가 변하는 건 압력 때문이 아니었어. 온도 때문이었죠. 포화 수증기량이 변하는 건 기온 때문이에요. 일단. 자, 그래서 공기의 포화 상태를 판단하려면 실제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이랑 비교한대. 포화 수증기량은 최대로 찰 수 있는 양이고 실제 수증기량은 여기 들어있는 양이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요만큼인데 실제 공기가 요만큼의 실제 수증기량만 가지고 있다면 불포화 상태인 거고 요만큼 다 가지고 있다면 포화 상태인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로축이요 기온이고요. 세로축이 수증기량이야. 그치? 용해도 곡선이랑 보시는 법 똑같아요. 얘는 불포화일 거고요. 요 위에 있는 애들은 포화 상태일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불포화 상태인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뭘까? 용해도 곡선이랑 똑같아. 맞아. 수증기를 더 넣어주거나 혹은 온도를 낮추면 돼요. 내용 똑같죠? 기온을 낮추거나 수증기를 공급하거나. 기온을 낮추게 되면 뭐가 변하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 자체가 낮아지는 방법인 거고 수증기를 공급하게 되면요. 우리가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할 거야. 실제 수증기량을 증가시켜서 포화 수증기량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을까요? 괜찮아? 자, 그 다음으로 그 밑에 이슬점이라는 단어도 볼 건데, 자, 이슬점 보시기 전에 응결이란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응결이 뭘까? 어는 건 아니야. 얼기 전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게 응결이에요. 응결이라고 하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상태 변화 중에서 액화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응결인데 이슬점이라고 하면 공기가 냉각되어서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한대.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슬점은 뭐 때문에 변하냐? 실제 수증기량 때문에 변할 거야. 포화 수증기량은요,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했죠. 근데 이슬점은 뭐냐면 얘가 C점에 있었던 공기가요, 얘를 냉각시켜서 A점으로 가게 되면 포화 상태가 된대. 내가 이거를 더 냉각시키면 들어있던 수증기량이 요만큼인데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은 요거밖에 안 되네. 용해도 곡선 생각해보면요, 요만큼은 그럼 석출됐었지. 이번엔 그게 물로 응결될 거라는 거야. 수증기로 못 있으니까 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슬이라는 게 물방울로 맺힌 거죠. 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 그래서 요 지점, 딱 요 지점, 이걸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부를 거야. 요 온도. 지금 C 지점에 요 C 공기에서 이슬점 물어보면요,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기온인 15도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C 지점 공기에 포화 수증기량을 물어보면 위로 올라가셔서 요때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차이 알겠어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이슬점은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 양의 영향을 받는 거야. 오케이? 구분 좀 돼요? 자, 그래서 변화 요인 포화 수증기량이랑 이슬점이랑 둘이 달라서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석출이랑 대응되는 단어는 응결량이야. 응결량. 공기가 냉각되어서 이슬점보다 낮은 온도가 될 때, 나 여기 C점을 쭉 옮겨서 5도까지 낮추게 됐을 때 이 주황색 부분만큼은 수증기로 남아있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물로 변할 거라는 거야. 응결될 거라는 거죠. 요만큼을 응결량이라고 할 거야.
계산하는 방법도 용해도랑 똑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요거 빼주면 응결량 나오겠죠? 됐을까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요걸 응결량이라고 한다.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똑같은 내용인데 응결량 계산하는 거 나와 있네요. 자, A 지점은 실제 수증기량이 14.7이었대. 30도 공기 1kg, 수증기 14.7g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볼게. 얘를 10도까지 냉각시키면요. 여기로 바뀌는 거죠. 30도였는데 10도까지 냉각시켰어. 그러면 최대로 들어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7.6밖에 안 되는데 14.7이나 들고 있었네? 얼마만큼 응결되는 거다? 요 차이에 해당하는 7.1만큼 응결되는 거다. 계산 어렵지 않죠? 괜찮지? 응. 그러면 일단 요 옆에 있는 내용들까지 보고 10분 쉴 건데, 자, 물이 담긴 그릇을 밀폐된 곳에다가 둘 때 포화 상태가 되는 과정 나와 있는데요. 포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건 나가는 양이랑 들어오는 양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증발하는 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 그 증발도 하지만 실제로 그 물로 돌아오는 수증기도 있거든요. 우리가 따로 뭐 일을 안 해줘도 이 나가는 양이랑 증발해서 나가는 양이랑 물로 돌아오는 수증기랑 똑같다라는 거. 요게 포화 상태다라는 거라서 얘네가 같을 때 포화 상태. 그럼 불포화 상태는 뭐냐? 수증기가 더 나갈 수 있다며.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게 많은 거. 요 상태가 불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요 그림 이해 가실까요? 응. 자,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이 든 비커 중에서 나만 수조로 덮어놨대. 밀폐 용기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물의 높이가 가 같은 경우엔 계속 낮아질 거야. 맞지 않아? 그쵸? 그런데 나는 어떨까? 잠깐은 낮아질 거예요. 근데 일정 수준 이상 더 낮아지지 않을 거야. 가는 계속해서 낮아져서 마를 거예요. 우리 컵에 물 담아놓으면 마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거 위에다가 뚜껑 덮어놓으면 마르지 않는다고. 마르지 않고 여기까지 요 정도에서 남을 거야. 어? 처음에 낮아져요. 왜냐? 요 안에 있는 공기는 불포화 상태였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은 나갈 거예요. 조금은 나가서 조금은 줄어드는데, 그러고 나서 전체 공기가 포화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것 차이가 없어지죠. 똑같아지니까 물의 그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다. 됐어요? 그 내용이 이번 내용이고, 자, 그 다음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에 있는데, 따뜻한 물을 여기 놔두고 위에 막았나봐요.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어로 여기 쐈어요. 뜨거운 바람 쐴 거야.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 안에 공기가 따뜻해지면 물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 증발해요. 왜?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증가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포화 수증기량, 얘가 지금 헤어드라이어로 요 플라스크 내부를 데워주면 기온이 올라갔죠? 그럼 기온에 영향을 받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죠? 증발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얘가 싹 증발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 증발시킨 다음에 찬물에다가 갖다 넣어봤대. 그럼 기온을 낮췄네.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됐어? 찬물에 넣었으면 포화 수증기량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됐던 이 물들이 다시 물로 응결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뿌옇게 흐려질 거다. 요 내용 괜찮을까요? 이해돼? 응. 가열했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거다. 찬물로 식혔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 응결 일어나더라. 자, 그 다음에 응결이 일어난 예시는 뭐 김설이나 안경, 이슬, 그리고 캔표면이나 아니면 이런 음료수에 맺힌 물방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실제 수증기량이랑 같다. 이 얘기는 A의 이슬점이 어디야? 얘 이슬점? 그래서 몇 도예요? 아니야, 이슬점은 20도 물어본 거야. 이 온도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슬점에서
저 A 공기의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14.7이죠. 실제 A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도 14.7이었죠.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A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이랑 똑같더라. 이 문장 이해됐을까요?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 조금 생각해봐야 돼. 괜찮아? 네.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뒤에 문제는 10분 쉬었다가 풀게요. 자, 페이지 1번에 OX예요.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그 최대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증가해야 되죠?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왜 X야 이건? 공기가 냉각되었으니까 공기는 어. 있을 때 온도가 어. 있을 때 온도가 높으면은 지금 앞에까진 좋았어. 앞에까진 좋았는데 뒤에 가는데 이상한 데로 갈 것 같아서. 자, 이슬점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 이슬점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했어. 찾으셨을까요? 실제 수증기량 영향받는다고 했고 포화 수증기량은 누구 영향받는다고 했어? 기온 영향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슬점이랑 포화 수증기량은 관계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둘이는 관계가 없는 애예요. 완전히. 이슬점이랑 포화 수증기량 같이 섞어가지고 문장 그냥 어렵게 만든 것 뿐이고 굳이 바꾸고 싶으면 이거 실제 수증기량으로 바꿔야 돼서 문제를 낸 거긴 한데 이슬점이랑 포화 수증기량 아예 관계가 없는 애들이니까 아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아진다. 기온이랑 이슬점이랑 관계 있어 없어? 없으니까 X인 거야.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낮다. 이슬점이 어떻게 되죠? 높아져야 되죠.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맞아요. 자, 그 다음으로 B 공기의 기온은 얼마야? 30도네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고 실제 수증기량은요? 20.0이고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네요. 자,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은? 27.1. 그렇죠. 여기지? 30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슬점은요? 25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 어떤 거야? A, B, C, D 중에. D죠.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 B죠. 그 다음에 포화 상태의 공기. A. 불포화 상태의 공기. B, C, D 다 쓰시면 돼요.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 D죠. 실제 수증기량 제일 적은 공기. 자, 그 다음 비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래요. 기온을 30도에서 몇 도로 낮춰야 돼? 그래프 보시면 25도로 낮추거나 수증기를 얼마 공급한다? 7.1g per kg 공급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비공기를 15도로 냉각시킬 거래. 응결량 어떻게 구해야 돼요?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야? 20.0이었는데 15도로 냉각시키면 그때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10.6 맞아요. 자, 그러면 빼주시면 답은 얼마죠? 9.4죠. 이거까지는 할 수 있죠. 자, 응결량 일단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상대 습도 볼게요. 습도가 뭐야? 습도가 높으면 어때? 습해요. 맞아요. 습도가 낮으면 건조해요. 맞아요. 그게 습도죠. 습도다라고 하면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로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 이야기해 줄 건데 상대 습도라는 거 퍼센트라는 거야. 그쵸?
어떻게 퍼센트냐?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으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포화분의 실제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양 중에 얼마 들어있는지,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를 상대 습도로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게 상대 습도인데, 그러면 A 공기의 상대 습도 구하라고 되어 있어. 요 공기.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20. 20이에요. 실제는요? 7. 10.6이죠? 이거 퍼센트로 나타내 주시면 53% 나온대요.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는 요 공기의 상대 습도다라고 하면 얘네들 상대 습도가 얼마겠어? 네. 요 상태가 습도 100%인 거야. 그럼 넘어가면 어떡해요? 넘어가는 일이 잘 없을 거고요. 넘어가면 응결되겠죠.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랑 실제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100%다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요 A 공기를 따뜻하게 데웠어. 그러면 습도가 어떻게 될까? 또 나가. 습도가 낮아질 거야. 이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면요.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했고 실제 수증기량 그대로니까. 그쵸? 건조해질 거예요. 기온을 낮추면요. 높아져요. 그렇죠. 습도가 높아질 거예요. 상대 습도가. 오케이? 자, 그 이야기가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에 대한 이야기야.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죠?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져요. 나 낮아지면 얘기했어. 낮아져요. 그 다음에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을 우리가 습도로 구할 거니까 기온을 낮춰주면 습도가 증가하는 거고 기온을 높여주면 습도가 감소하는 거고요. 오케이? 네. 자, 이 이야기가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기온이 일정할 때 요거는 간단해.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습도가 어떻게 되겠어? 기온은 똑같은데 이 상태에서 습도 더 넣어주면 그치 상대 습도 올라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수증기량을 낮춰주면요 습도 낮아질 거예요. 그게 요 왼쪽에 나와 있는 기온이 일정하고 실제 수증기량을 바꿔줬을 때에 대한 이야기야. 할 수 있겠죠, 두 개?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옆에 밀폐된 방 안에서의 상대 습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밀폐된 곳에서는 수증기의 유입이 없다라는 뜻이야. 밀폐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계속해서 일정한 거죠? 맞죠? 밀폐된 방이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한 요 오른쪽 표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방을 하게 되면 기온이 어떻게 돼? 히터 틀면 올라가요. 기온이 상승하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럼 상대 습도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냉방을 한대. 냉방을 하게 되면 기온은 차가워져야지. 기온은 내려가고 포화 수증기량 감소하니까 상대 습도 올라간다. 이거 연결되실까요? 자, 그래서 일정한 건 실제 수증기량이랑 있을 점은요. 난방을 하든 냉방을 하든 요거 두 개는 똑같아. 왜? 애초에 이슬점이 실제 수증기량 영향 받는 거였죠?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슬점 당연히 안 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꿔준 건 뭐였어? 기온을 바꿔줬어. 그쵸? 기온은요. 포화 수증기량에 영향 주고 있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변하는 거예요. 분모랑 분자 중에 하나라도 바뀌었으니까 둘 다의 영향을 받는 상대 습도는 바뀌어야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 밑에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이랑 상대 습도랑 이슬점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맑은 날이라고 준 건 비가 안 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수증기나 뭐 물이 추가되지 않죠.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고 그러면 하루 종일 실제 수증기량이 어떨까? 맑은 날이면? 비가 안 와. 뭐 그렇다고 뭐 더 증가할 것도 아니죠. 그쵸? 더 날아갈 것도 아니니까 증발할 것도 아니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한 상태야 이땐.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한 상태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의 기온, 상대습도, 이슬점 변화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니까 기온, 상대습도, 이슬점 중에서 누가 일정할까? 이슬점은 일정하겠죠. 이슬점 거의 일정하다. 그 다음에 기온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언제 제일 높아? 낮에. 낮에 몇 시? 우리 이제 시간까지 아실 거예요. 2시에서 3시경. 오후 2, 3시경에 가장 높을 거예요. 그쵸? 4, 5시경. 새벽 4, 5시에 가장 낮을 거예요. 시간 얼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언제 제일 높을까? 왜? 4, 5시에 기온이 제일 낮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다? 포화 수증기량이 제일 작아지니까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하니까 상대 습도는 증가하는 거겠죠. 반대로 제일 더운 2시에서 3시경에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할 거죠. 그러면 상대 습도 어떻게 된다? 자, 그래서 밑에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슬점은 일정하게 초록 색깔로 나타나고 있는 거 보여요? 이슬점 일정하죠? 자, 그 다음에 기온은 새벽에 제일 춥고요. 2, 3시경에 제일 높아요. 상대 습도는 그거랑 반대되는 양상 띄고 있는 거 보일까요? 그래서 상대 습도 보시면 여기 기온과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게 기온이 제일 올라갈 때 상대 습도 제일 내려갈 거고 기온이 제일 낮아질 때 상대 습도 제일 올라간다라는 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도 문제 내는 거 뻔하겠죠. 이거 3개 지워놓고 뭐가 뭔지 고르라고 하겠죠. 2, 3시에 제일 높아지는 거 기온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반대로 된 거 상대 습도 하시면 되고 계속 일정한 거 이슬점으로 고르시면 돼요. 오케이? 응. 자, 그러면 얘도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옆에 있는 거는 이거 한번 보고 하자. 자, 비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맑은 날보다 수증기량이 어때? 높아요. 그래서 이슬점 높아진 거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상대 습도도 계속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기온도 사실 비 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일교차가 엄청 크진 않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요거는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맑은 날 위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럼 안개가 새벽에 왜 잘 생기냐? 새벽에 어떻다? 기온이? 기온이 낮아진다.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진다.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아졌어. 상대 습도가 높아졌으니까 응결이 일어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새벽에 안개가 잘 끼더라. 우리 한낮에는 안개 잘 안 끼죠? 새벽에 많이 끼는 이유가 이거다. 자, 그러면 진짜로 옆 페이지 넘어가서 기온이 32도인 공기에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대요. 상대 습도 구하래. 상대 습도 어떻게 구한다고? 뭐분의 뭐야? 포화분의 실제 수증기량이죠.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래? 괄호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은? 그럼 상대 습도는요? 50%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 공기의 상대 습도 구하래요. 7번. A 공기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20.0이고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은요? 14.7이네요.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A, B, C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기 고르는 건데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 B야. 이거 무슨 뜻이야? 상대 습도가 100%인 공기죠? 그럼 니은에 해당하는 답도 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공기. C. 아닐걸? 얘도 B야. 자, 그럼 이 문제 낸 이유가 뭐겠어? 요 3개의 문장이 다 어떤 문장인 거야? 같은 말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BC 공기의 상대 습도를 부등호 또는 등호로 비교하시오 되어 있어요. 누가 상대 습도 제일 높아? B가 제일 높아야지. B가 100%잖아. 그 다음 C. AC. A죠. 그 다음 C겠네. 이렇게.
이 에이스 맞죠? 자, 그 다음 기온이 25도이고 이슬점이 5도인 공기의 상대습도 구하래. 기온 나와 있으니까 우리 포화증기량 구할 수 있어요. 얼마야? 20. 오. 이슬점이 5래. 그러면 이건 얼마야?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라는 거야? 5.4. 그럼 상대 습도는 얼마일까요? 27. 27%. 계산하시면 되죠, 직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밀폐된 방 안에서 난방을 할 때 상대 습도에 대한 설명이다. 수증기량은 어때? 실제 수증기량 일정하죠. 포화 수증기량은 난방했으니까 맞아. 난방했다고 더워졌다고.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했으니까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자, 그 다음에 A, B, C는 이슬점, 기온, 상대 습도 중에서 각각 뭘 나타내는지 쓰래요. A가 뭐야? 상대 습도. B는요? 기온이죠. C는요? 이슬점. 자, 그 다음 10번. 맑은 날 기온은 4, 5시경에 가장 낮고 오후 2, 3시경에 가장 높다. 기온. 맞죠? 맑은 날의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맑은 날 이슬점의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는 공기 중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쵸? 실제 수증기량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괜찮을까요? 됐어요? 그 다음 우리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가 남았어요. 구름. 요 구름도 요 페이지 전부 다 여러분이 외워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볼 건데, 구름이면 기체야, 액체야? 구름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요? 기회를 줄게. 액체 상태야. 구름 눈에 보이죠, 얘들아? 수증기 눈에 안 보이잖아. 구름 눈에 보이죠?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 같은 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하시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거. 요게 구름이다. 수증기 아니더라. 그러면 부채나 액체인 거예요? 그렇긴 하죠. 자, 그래서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실 건데, 구름이 생기려면 일단 공기가 내려와야겠니? 올라가야겠니? 수증기가 여기 있었던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싶대. 올라가야 돼. 일단 올라가야 될 거야, 얘들아. 그래서 맨 먼저 공기가 올라가야 돼요. 자, 공기가 먼저 올라갈 거고요. 올라가다 보니까 얘 부피가 어떻게 될까? 커져요. 오케이? 단열 팽창이라는 게 일어날 거예요. 이 단어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커질 거야. 단열 팽창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쟤네끼리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져요. 거리가 멀어지면 서로 부딪혀, 안 부딪혀? 덜 부딪히지. 열이 덜 발생해요. 오케이? 부피가 그냥 지금 단열 팽창은요, 주변에서 들어오는 열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 상태에서 그냥 얘네끼리 거리만 쫙 늘려주게 되면 부딪히는 게 줄지.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부딪히는 게 줄어드니까 온도가 낮아질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공기가 상승하다 보니까 단열 팽창 일어나요. 부피가 커졌을 거야. 단열 팽창 일어나는데 일어나고 나면 기온이 떨어질 거야. 오케이? 자, 기온이 떨어지다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슬점까지 떨어질 거예요. 이슬점에 도달을 했네.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 이제? 물로 바뀌는 응결 일어나야겠죠.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 응결된 게 모여서 구름을 만들겠죠. 순서 외우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공기가 올라갈수록 주변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팽창할 거야. 이 팽창을 우리가 단열 팽창이다 라고 하는 건, 단열이라는 건 열이 차단된 상태라는 거야. 주변이랑 열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피가 변하는 걸 우리가 단열 팽창 또는 단열 압축이라고 할 건데, 팽창은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부딪히는 게 주니까 온도가 낮아져요. 압축시키게 되면 더 많이 부딪히지 온도가 증가해. 요런 내용이 있는 거고, 혹시 내가 이 내용이 어렵다 그냥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단어만 외워도 돼.
자, 단열 팽창 일어날 거고 팽창하면서 기온이 낮아질 거예요. 오케이? 정확한 이유 물어보시면 주변에 공기를 밀어내는데 열을 소모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네끼리 멀어지는데 그 열을 써서 기온이 떨어지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기온 떨어지고요.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거야. 그게 모여서 구름이 된다. 됐을까요? 요 내용 외워주시고,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에 구름이 만들어지겠네? 맞아요?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하시면 공기가 상승해서 생성되는 경우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건데, 첫 번째,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여기가 뜨거워지면 공기가 어떻게 돼? 이 부분이 뜨거워지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공기가 상승했으니까 구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산을 만났대.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오고 있다가 바람 타고 산을 만나면 타고 올라가야겠지. 지형 때문에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공기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구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되어 있는데, 따뜻한 거랑 찬 게 만나면 따뜻한 게 위로 올라가겠지. 찬 건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게 되면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거든. 공기가 모여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공기가 상승하더라. 요 4가지 예시 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용 어렵지 않죠? 상승하는 공기의 상대 습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 올라갈수록 공기의 상대 습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여기보다 여기에서 상대 습도 높아지죠. 왜? 온도 내려가서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졌으니까. 그쵸? 오케이. 그 내용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저군형 구름 있고요. 층운형 구름 있어요. 저군형은 이렇게 위로 솟는 모양으로 생길 거고요. 층운형은 옆으로 퍼져 있는 구름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군형은 위로 솟는 모양이고 층운형은 옆으로 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저렇게 위로 쭉 생기면 소나기가 내릴 거예요. 강한 비가 내리는데 요 정도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구름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긴 힘들고요. 지속적으로 좀 추적 오는 비들 있죠. 요 층운형 구름에서 생길 거야. 그 다음에 저군형 구름은요, 위로 쫙 솟았으니까 공기의 상승이 크게 일어난 거겠니? 작게 일어난 거겠니? 그렇죠. 공기의 상승이 강할 때 생성되는 게 저군형 구름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의 상승이 약할 때 옆으로 쫙 퍼져서 생기는 게 층운형 구름이더라. 내용 어렵지 않죠? 외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그래서 비나 눈은 어떻게 오느냐.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강수라고 부를 건데, 열대지방, 저위도지방, 더운데요, 추운데요? 더운데죠. 자, 더운데에서 눈 와, 안 와? 안 오겠죠. 비만 올 거예요. 여기서는 병합설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해 줄 거야. 이게 뭐냐?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됐거든? 그 물방울끼리 부딪히다가 무거워져서 떨어진다는 거야. 병합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무거워지면 떨어져서 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떨어진 비는 일단 따뜻한 비가 될 건데 오른쪽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 자, 어쨌든 비가 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은 열대나 저위도보다 춥겠죠? 추운 지방이야. 눈이 올 수 있어요. 여기는 빙정설 이야기를 할 건데 요 빙이 무슨 뜻이겠니? 얼음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구름이 있는데 아래쪽에는 물방울이 있고요. 위쪽에는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서 구름을 이루고 있네. 자, 그래서 보시면 영하 40도에서 0도 구간의 물방울에서 수증기가 증발을 하면 얼음에 가서 승화로 달라붙어. 그래서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진다? 커질 거야. 커지다가 무거워지면 떨어질 거야. 자, 떨어지는데 여기 겨울이네? 추워? 그럼 눈이 오는 거예요. 근데 따뜻해. 그럼 내리다가 녹을 거야. 그러면 비가 오는 거예요. 요게 빙정설이야. 병합설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방울이지. 그래서 저기서는 물방울끼리 합쳐져서 비가 내리는 건데 빙정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실 0도가 여기에 있고 0도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 얼음알갱이가 같이 있을 거야. 그래서 수증기에서 증발한 물 입자들이, 수증기들이 얼음에 달라붙을 거야. 붙어서 얼음알갱이가 점점 커져. 무거워져서 내릴 거예요. 내려오다가 녹으면 비가 되는 거고 안 녹으면 눈이 오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병합설에 의한 비랑 빙정설에 의한 비 중에서 어떤 게 더 따뜻할까? 아니면 어떤 게 더 차가울까? 빙정설이 더 차가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빙정설에선 차가운 비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병합설에서는 따뜻한 비가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방이니까 겨울철에 내리는 비나 눈 같은 경우 빙정설로 설명할 수 있고, 겨울철로 이야기를 한 건 엄청 더운 여름철에는 전부 다 빙정설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라서 겨울철에는 빙정설로 설명할 수 있더라.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개념 속속 문제 볼게요. 구름의 생성 과정.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이 압축이야. 팽창이죠. 그 다음에 기온, 하강. 자, 그 다음에 이슬점 도달하게 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겠죠. 자,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OX네요. A 지점에 있던 공기가 B까지 상승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졌대. 자, 주변의 기압이 높아진다. 올라가는 동안 낮아질 거죠. 그러면 공기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팽창해야 되죠. 자, 그 다음 공기의 기온은 어떻게 돼? 낮아져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되죠? 감소해야 돼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공기의 상대 습도 높아져야 되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생길 거예요. 그쵸? 이슬점에 도달하는 지점 요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B 지점쯤으로. 자, 그 다음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구름이 생성되려면 공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열돼야지 공기 올라가겠죠. 구름 생성되는 경우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자, 그 다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되겠죠. 산을 만나서 산사면을 타고 올라갈 때. 그 다음에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게 될 때. 그래서 저기압이다라는 거, 사람 기분 이야기할 때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날씨 우중충할 때 우리 저기압이거든요. 비 올 때. 구름 만들어졌으니까 비 왔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저군형 구름인가요? 측은형 구름인가요? 저군형 구름이고요. 공기의 상승이 강할 때 어떤 비?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자, 그 다음 15번 강수이론에 대한 설명이고, 구름의 전 구간이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다. 병합설.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함께 존재한다. 빙정설. 그 다음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빙정설. 열대지방. 병합설.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지는 거, 요게 병합설이고요. 그 다음에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떨어지는 거, 빙정설이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 잠깐을 볼게요. 요거는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 구하기, 이슬점, 응결량, 상대 습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없네? 나 여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요거 넘어갈게요. 미안. 넘어가서 탐구A. 구름 발생 원리. 자, 요 실험도 자주 나오는 실험이에요. 자, 구름 어떻게 발생한다 그랬죠? 생성 과정이 어떻게 돼? 공기가 상승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이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단열 팽창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기온이 하강해요. 그 다음에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생긴다. 오케이? 자, 그래서 구름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실험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가압장치라고 되어 있어. 가압장치라고 하면요, 그 압력을 가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예요. 압력이 높아지는 거겠죠? 플라스틱 병이 있고요. 여기다가 물을 조금 넣어놨대. 물 살짝 넣고 가압장치로 압력을 높여줬어.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기온이 어떻게 될까? 온도가? 낮아져요.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증가해요. 자, 일단 기온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뿌옇게 흐려질까요? 아니면 맑을까요? 맑아야 돼요. 맑을 거야. 자, 우리 지금 요 상태는 고기압 상태인 거야. 기압이 높은 상태에 맑아요. 간이 가압장치를 여러 번 누르고 라는 건 압력을 증가시켰다는 거죠. 기압을 증가시켰다는 거야.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기온 증가할 거고요. 내부는 맑을 거예요. 압력이 증가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병 뚜껑을 딱 열었대.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될까? 낮아져요. 압력 낮아질 거야. 그러면서 플라스틱 병 내부의 공기가 팽창되겠죠? 팽창 일어났네. 그러고 나면 내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응결이 일어날 거야. 기온은요? 하강할 거예요. 공기 팽창했으니까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기온 떨어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강하고요. 내부는 응결로 인해서 뿌옇게 흐려질 거예요. 오케이? 요 과정이 기압이 낮아지면서 팽창하면서 기온 낮아지고 응결 일어나는 거, 구름 발생하는 원리랑 똑같죠? 그래서 요 1, 2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얘기는 뭐냐? 뿌옇게 흐려지는 게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 잘 보이게 하려면 우리가 요 향을 좀 안에 넣어서 향 연기로 뿌옇게 만들어줄 거야. 요 향 연기가 응결핵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게 뭐냐? 응결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 달라붙으면 되게 있는 그 작은 알갱이들을 우리가 응결핵이라고 해. 그래서 향 연기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수증기가 더 잘 달라붙어서 뿌옇게 흐려지는 게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 응결핵 궁금하시면 옆에도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밑에 정리 볼게요. 향 연기를 넣지 않은 경우, 자, 간이 가압장치를 눌렀대. 그러면 부피 변화는 단열 압축이겠니? 팽창이겠니? 압축이죠. 기온은요? 상승하겠죠. 자, 뚜껑을 열었어. 단열 팽창에 해당하고요. 기온은 떨어지겠죠. 하강. 자, 그 다음에 향 연기를 넣은 경우에 간이 가압장치를 누를 때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걸까? 사라지는 걸까? 그렇지. 구름 소멸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뚜껑을 열었어. 그러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현상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요 표 혹시 쭉 정리될까요? 이해돼? 향 연기를 넣은 경우랑 넣지 않은 경우에 다른 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단지 뚜껑 열었을 때 더 뿌옇게 흐려지는 거야. 왜 더 뿌옇게 흐려진다고? 향 연기가 뭘 했다? 향 연기가 응결핵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더 뿌옇게 흐려지는 거. 요것만 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상승이니까 팽창이죠. 단열 팽창해서 기온이 낮아지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서 구름이 생성된다. 자, 향 연기는 수증기의 응결을 돕는 응결핵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 확인 문제 1번 볼게요. 간이 가압장치를 누르면 플라스틱 병 속의 공기가 압축된다. 뚜껑을 열면 플라스틱 병 속의 기온은 낮아진다. 맞죠? 팽창할 거니까 낮아질 거야. 구름은 간이 가압장치를 누를 때랑 같은 원리로 발생한다. 아니죠.
뚜껑을 열 때랑 같은 원리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병 속에 향 연기를 넣는 까닭은 증발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 번도 한 적 없는 얘기죠.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 페이지 7번 볼래요? 7번. 7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이슬점은 그래도 구했죠. 이슬점은 얼마야? 25도. 그럼 4번이랑 5번 둘 중 하나일 건데 답은 몇 번인가요? 5번. 왜? 어떻게 구해야 돼? 1kg. 그렇죠. 1kg에 20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쵸? 실제 수증기량이 20g/kg이라는 거야. 맞아? 그런데 물어본 건 뭐예요? 이 공기 몇 kg? 2kg을 물었어. 그럼 수증기량 얼마 들어있어야 돼? 40g 들어있었어야 돼. 자, 얼마로 낮춘대요? 15도로 낮춘대요. 1kg의 포화 수증기량이 10.6이니까 2kg에선 얼마까지겠어? 21.2겠죠. 그럼 40에서 21.2g 빼주시면 5번 답 구할 수 있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자, 이거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에 12, 13, 14번도 풀어볼 거예요. 일단 12번은 얼마야? 10.6. 10.6이죠. 여기서의 단위는 뭐예요? 그램이죠. 왜 그램일까? 수증기량. 그쵸. 수증기 양만 물었으니까 그램으로 단위 쓰셔야 돼요. 다음 13번. 계산 어떻게 해요? 어떤 계산? 13번? 어떤 게 계산이 문제일까요? 자, 공기 3kg 속에 수증기가 31.8g 들어있대. 그럼 우리 g/kg으로 나타내면 얼마 나와? 1kg당. 10.6. 응. 27.1분의 10.6. 그걸 계산하시면 돼요. 너가 잘 그거는 야 그거는 너가 해야지. 수학학원도 아니고.
계산 잘했어요? 나왔어? 세자릿수 나왔어 할 줄 모르는데요. 네? 세자릿수 나왔어 할 줄 모르는데. 초등학교 때 배운 거라서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열심히 노가다 뛰어보세요, 한번. 과학하다 제일 당혹스러울 때가 그때예요. 사칙연산 못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13번 다 하셨으면 14번 하시면 되고, 혹시 나 13번 풀었다 있어요? 셋 중에? 아 13번 했었는데 14번 하고 있었어? 넌 뭐 하고 있었어? 14번 14번도 하고 13번도 해. 둘 다 할 거야, 어차피. 어? 얘들아, 일단 계산 너네 하긴 했어? 네. 했어? 33.몇. 아니야, 넌 계산 다시 해야 돼. 넌 계산 완전히 다시 하셔야 되고. 계산했어? 그 정도 나오는 거 맞아요? 오케이, 일단 답은 2번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일단 27분의 10이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 되죠? 그럼 적어도 1번, 2번 중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맞아? 그런데 3분의 1이면 몇 퍼센트야? 100을 3으로, 그치, 33점 몇이지. 이거죠? 맞아요? 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27분의 10이면 3분의 1보다 커, 작아? 27분의 10이랑 그치 30분의 10 중엔 얘가 더 크죠? 그러면 33%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하셔서 2번으로 고르시는 게 빠르긴 하겠죠. 눈치 싸움으로. 직접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33에서 30이 가깝냐 39가 가깝냐 해가지고 30이 가깝다는요? 무슨 말이야? 계산을 하면 39.1이 나와야 된다고. 너가 계산을 잘못했어. 그래요? 계산 잘못하셨어요. 39.1 정도 나온대요. 계산 다시 해보시면 제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약하고 그 1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줘야지. 아. 그렇게 해서 나타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아.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정도 눈치로 풀릴 수 있으면은 눈치로 푸셔도 괜찮아요. 이거 계산 너무 더럽게 나오면 답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도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은결량? 답이 있어요. 실제 수증기량은 구했어요? 18. 그걸 틀렸어요. 점. 다 구하실 분 있나요?
실제 수증기량은 구했어요? 32. 아니야. 16. 16. 이 공기에서의 실제 수증기량 물어봤으면 16g/kg이네. 이게 2kg 있다고 했어. 네, 실제 수증기량은요. 네. 1kg일 때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하면 수증기의 양을 물었을 때는 요 몇 g인지를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요 상황에서의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얘가 몇 kg인지를 안 줬잖아. 그때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몇 kg에서 실제로 수증기가 몇 g 있니를 물어보면 g으로 대답하시는 거고요. 그냥 요 정도의 공기에서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니? 라고 하면 우리 1kg당 요만큼 들어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고요. 오케이? 했어? 몇 번? 4번 잘 나왔을까요, 얘들아? 자, 그래서 10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죠? 32. 아니 14, 15.2. 포화 수증기량 원래는 7.6g/kg일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2배 하셔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4번 나오죠? 여기까지? 그러면 잠깐